5월 FOM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우려보다는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컸는데 결국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파월의 의중을 보게 되면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는 맞다. 하지만 금리는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극단의 불안 요인이었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된 분위기고요. 그리고 연내 인하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파월이 얘기한 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요 핵심이었고, 더불어서 금리 인상은 없지만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히려 물가보다는 고용을 중시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다들 물가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지지난 FOMC부터는 연준은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스탠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재확인시켜줬고, 이런 고용시장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할 거 없는 내용이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은 생각보다 물가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는 WTI 국제유가 가격이 80불이 깨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을 운운할 정도로 정말로 불안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당장 QT 테이퍼링으로 이어지는데 6월부터 QT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전체 물량은 9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줄이긴 했지만 MBS는 그대로 유지를 하죠. 국채가 생각보다 더 크게 축소를 했어요. 시장 예상은 300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이죠. 실제 국채 발행이 줄어드는 효과랑 맞먹는 겁니다. 간단하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약 37%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준으로 QT 테이퍼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상 미국 국채의 발행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리 레벨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5%를 넘어가던 그런 요인이 일단락 됐다라고 봐야 되고, 이는 피크아웃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레벨이 고점일 가능성이 어제 FOMC 이후에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의 바이백 얘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2월, 5월, 8월, 11일 그러니까 재무부 분기별 환급 일정을 발표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 표죠. 5월 29일부터 해서 7월까지 지금 바이백 일정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단위로 최대 20억 달러 정도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고, 팁스는 최대 5억 달러 정도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 방식은 온더론과 오프더론, 제가 예전 영상에 다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 정도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제 세부적인 국채 발행 계획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채 발행 계획으로 인한 수급 우려는 대체적으로 사라졌다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내용이 나왔고, 보시면 이 왼쪽이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의 국채 발행 계획인데 2,430억 달러를 찍겠다고 한 계획에서 T빌이 2,970억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2,69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보다 덜 순감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T빌 물량을 2,970억 달러 줄이겠다, 순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세부 발행 계획이 바뀌면서 2,690억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계획보다 T빌의 발행이 더 증가한 거죠. 순감이 2,970억인데 2,690억으로 순감되는 정도가 줄었으니까 애초보다 T빌이 증가한 겁니다. 증가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죠. 원래 최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초의 계획은 2,450억 달러를 순감하겠다라고 봤던 거에서
지금 보시면 2,970억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때 계획에서 국채 발행 계획은 3,170억 달러로 더 순감한다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TV를 더 줄이겠다라고 했던 계획이 지난 분기까지 국채 차입 계획이었는데 이 3,170억 달러에서 이번에 바뀐 게 2,690억 달러만 순감하기로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사실은 TV일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은 거죠. 그럼에도 애초에 계획은 2,450억 달러에서 2,690억 달러니까 조금 더 순감되긴 합니다만 계획상에서 더 많이 줄일 거라고 봤다가 그거보다는 덜 줄인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쿠폰이죠. 중장기물에 대한 변화도 5,120억 달러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280억 달러가 더 줄어든 것이죠. 이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번에 세부 일정별 국채 발행 계획을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이 표는 계획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은 원래의 예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계획에서 달라진 거는 10년물 노트밖에 없어요. 10년물 노트가 오히려 줄었죠. 그리고 원래 표보다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기물은 줄었다라고 봐야 되고 단기물은 원래 순감하는 게 좀 더 줄었으니까 단기물은 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발행량이 늘어났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는 변화의 측면은 애초에 시장이 갖고 있던 컨센, 그러니까 예측치 대비해서 어제 발표된 국채 발행 계획의 변화를 놓고 말씀드리면 T빌은 늘었고 장기물은 줄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국채 시장에 나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FOMC도 그렇고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도 그렇고 QT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파급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연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 사실 어제 또 함께 발표된 게 졸트의 구인 건수도 발표됐지만 계속해서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특히 기대지수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구하는 게 넉넉치 않다라고 응답자가 크게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PMI가 다시 50 이하로 위축 영역으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뭐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50을 확장하던 국면에서도 아니다, 다시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제조업 확장 영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 ISM이 재차 49.1인가요? 뭐 정확한 건 제가 다시 살펴봐서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거지만 지금 제조업도 다시 위축 영역으로 떨어졌고 고용도 약세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사실상 경기 성장이 뭐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제약적인 금리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시기를 미세하게 조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침체 영역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고 졸트라든지 뭐 ISM PMI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긴 할 겁니다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결국에는 이런 불법 이민자가 갑자기 늘면서 미국 경기가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게 양단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인구 증가는 결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소비도 견조하게 뭐 나타날 수도 있고 다만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경쟁이 되는 것이죠. 실업률이 올라갈 배경이 깔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재무부 경제정책 성명서에서 지금의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개수를 20만 개로 과거 대비 2배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이민의 증가에 따라 지금의 일자리 수가 10만 개가 아닌 20만 개 정도는 나와줘야 안정적인 실업률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최근 졸트 보고서가 계속해서 구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연준은 계속해서 이 고용시장의 스탠스를 두면서 노동시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고용 데이터의 헤드라인, 숫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달라지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이거죠.
예전에 20만 건의 구인 건수와 지금의 20만 건의 구인 건수는 고용 환경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많다라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왜곡됐을 가능성 염두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연준은 인식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저는 여전히 높게 보고 있고, 생각보다 그 시기와 폭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구조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다. 통화정책 충분히 제약적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권시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물론 실물단에서 경기 침체가 있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유동성 환경을 놓고 봤을 때 금융시장의 멜트업, 과열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패턴이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FOMC 한번 살펴봤고요. 절트라든지 민감고용 ADP 그리고 ISM PMI까지 또 따로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